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부란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서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산산조각 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겨우 5살 되던 해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저는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엄마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단 한순간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바쳐 어머니의 빈자리는 물론 그 이상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아버지는 슬픔을 애써 억누르시며 어린 제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슬픔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하루는 오직 저로 시작해서 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느 겨울날 학교에서 연극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도시의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시지 못해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못 오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무대 뒤에서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죠. 바로 그때 무대 커튼 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공주님 역할 맡았다는데 아빠가 안 와볼 수 있나?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자. 아버지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오시느라 신발은 축축하게 다 젖어 있었고 추운 겨울날인데도 얼마나 급하게 뛰어오셨는지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 늦을 것 같아 한참 전부터 내려서 여기까지 뛰어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힘든 와중에도 연극 내내 무대 위에 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주셨고 그날의 사진들은 지금도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늘 헌신적이고 다정하셨던 아버지.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무려 30년을 근속하셨습니다. 숫자에 강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회사에서도 재무기획의 달인이라 불리셨죠. 작은 회사에서 30년을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아버지를 보며 성실함이라는 가치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는 착실한 모범생으로 성장해 사범대학 국어과에 진학했습니다. 생전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셨다는 어머니의 꿈을 대신 이뤄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제 적성에도 잘 맞아 저는 졸업하던 해에 바로 임용고시에 합격해 중학교 국어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당신 일처럼 기뻐하시며 내 엄마가 하늘에서 정말 좋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정된 직업, 규칙적인 일상은 제 성향과도 잘 맞았고 저는 교사로서의 삶에 무척 만족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던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몇 년간 연애를 쉬고 있던 어느 주말, 저는 동네 독립서점에서 열린 북토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은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행사 홍보 영상을 찍으러 온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였습니다. 여행 다큐멘터리 편집일을 그만두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 본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거는
소위 말해 인싸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낯을 가리는 저와는 정반대였죠. 그는 그날 북토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사람과 몇 마디씩은 대화를 나누는 듯했고, 물론 제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내성적인 저에게 그의 그런 모습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날 밤 그에게서 SNS 메시지가 왔습니다. 북토크 영상에 넣을 자막 때문에 알아갔던 제 이름과 직업만으로 저를 찾아냈다는 사실이 솔직히 조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와는 정말 다른 종류의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어 몇 번 답장을 주고받다가 결국 우리는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의외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프리랜서로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털어놓는 모습에서 그저 자유분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늘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만 하던 제게 온전히 제 이야기에 몰입해주는 그의 모습이 큰 위로와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데이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안정적인 제 삶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던 시기였기에 그의 자유롭고 유쾌한 모습에 더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연애 1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믿는다. 덤덤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진아, 결혼 선물이다. 이거 내 이름으로 해줄 테니 이제 내가 관리해라. 아버지가 내미신 것은 당신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의 등기 서류였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사시며 당신의 노후를 위해 알뜰살뜰 모아 장만하신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는 퇴직하신 아버지의 소중한 생활비였죠. 저는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제게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이걸로 든든하게 버팀목 삼으라면서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더 잘 살겠다고, 더 효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결혼 초 모든 것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상가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남편의 유튜브 채널도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떡상 영상 하나면 인생 역전이라며 한 방을 노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불안감은 시대 문제와 겹치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누나, 즉 손이 시누이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도 한 번, 결혼하고 나서 또 한 번, 총 2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2번 모두 시어머니의 재산을 거의 전부 쏟아부을 정도로 호화롭게 치렀죠. 시어머니는 부잣집으로 시집가니 투자하는 셈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번째 결혼 역시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남편에게 맞았다며 눈물바람으로 저희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이라는 말에 너무 놀라 시누이를 가엾게 여기며 잘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시누이가 남편에게 물건을 집어던져 남편이 눈두덩이가 찢어지는 수술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누이는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이혼당한 뒤 빈털터리로 시댁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시누이 걱정에 잠 못 이루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제게 내가 아는 사람도 많으니 우리 딸 취직 자리 좀 알아봐달라며 황당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까지 옆에서 거들자 저는 어이가 없었고 그 문제로 남편과 여러 번 다퉜습니다. 그러던 중 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기 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의사는 그동안 얼마나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과 아이를 돌보느라 아버지께 너무 소홀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곁을 지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 치료받으시는 동안 간호해드리자고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뭐? 장인어른을 우리 집으로 모신다고? 그건 곤란하지. 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어른이 계시면 불편해서 안 돼.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시라고. 당신 장인어른이야. 당신도 우리 누나 일은 모른 척했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내로남불이면 안 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를 철없는 시누이 문제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낀 저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왔지만 남편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아픈 장인어른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시댁 식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사위라고 끝까지 믿어주셨던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주신 상가 외에도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부동산 재산이 무려 3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시며 재무에 밝으셨던 아버지가 저 모르게 차곡차곡 모아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야.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부동산을 그렇게나 남기셨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은 외면했던 인간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소식에는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온갖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누이 일 때문에 자신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다며 가짜는 자존심 때문이었다며 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나 미안함이 아닌 오직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에게는 자비도 용서도 없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해.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남편은 유산 분할을 운운하며 펄쩍 뛰었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증여하신 상가와 상속해주신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훔쳐 대출 관련 서류에 날인한 것을 찾아내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태도를 바꿔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누이가 자신들의 새 출발을 위해 발품 팔아 골라놓았던 바로 그 최고급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집, 제가 제 아들이랑 들어가서 살 거예요. 당신들 덕분에 좋은 집 편하게 구했네. 고마워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우리는 협의 이혼했습니다. 제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마자 그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유튜브 채널도 정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술 더 떠 재미교포 사업가와 재혼한다며 난리를 치던 시누이는 알고 보니 그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집까지 담보로 잡혀 돈을 뜯겼다고 합니다. 그 일로 모녀 사이도 의절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이 아닌 그저 돈이 나오는 은행 통장으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시누이가 신혼집으로 골랐던 바로 그 집에서요. 그들이 탐냈던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을 자양분 삼아 더 꿋꿋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제 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겠지요? 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부란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서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산산조각 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겨우 5살 되던 해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저는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엄마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단 한순간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바쳐 어머니의 빈자리는 물론 그 이상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아버지는 슬픔을 애써 억누르시며 어린 제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슬픔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하루는 오직 저로 시작해서 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느 겨울날 학교에서 연극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도시의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시지 못해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못 오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무대 뒤에서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죠.
바로 그때 무대 커튼 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공주님 역할 맡았다는데 아빠가 안 와볼 수 있나?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자. 아버지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오시느라 신발은 축축하게 다 젖어 있었고 추운 겨울날인데도 얼마나 급하게 뛰어오셨는지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 늦을 것 같아 한참 전부터 내려서 여기까지 뛰어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힘든 와중에도 연극 내내 무대 위에 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주셨고 그날의 사진들은 지금도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늘 헌신적이고 다정하셨던 아버지.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무려 30년을 근속하셨습니다. 숫자에 강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회사에서도 재무기획의 달인이라 불리셨죠. 작은 회사에서 30년을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아버지를 보며 성실함이라는 가치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는 착실한 모범생으로 성장해 사범대학 국어과에 진학했습니다. 생전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셨다는 어머니의 꿈을 대신 이뤄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제 적성에도 잘 맞아 저는 졸업하던 해에 바로 임용고시에 합격해 중학교 국어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당신 일처럼 기뻐하시며 내 엄마가 하늘에서 정말 좋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정된 직업, 규칙적인 일상은 제 성향과도 잘 맞았고 저는 교사로서의 삶에 무척 만족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던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몇 년간 연애를 쉬고 있던 어느 주말, 저는 동네 독립서점에서 열린 북토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은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행사 홍보 영상을 찍으러 온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였습니다. 여행 다큐멘터리 편집일을 그만두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 본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거는 소위 말해 인싸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낯을 가리는 저와는 정반대였죠. 그는 그날 북토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사람과 몇 마디씩은 대화를 나누는 듯했고 물론 제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내성적인 저에게 그의 그런 모습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날 밤 그에게서 SNS 메시지가 왔습니다. 북토크 영상에 넣을 자막 때문에 알아갔던 제 이름과 직업만으로 저를 찾아냈다는 사실이 솔직히 조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와는 정말 다른 종류의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어 몇 번 답장을 주고받다가 결국 우리는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의외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프리랜서로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털어놓는 모습에서 그저 자유분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늘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만 하던 제게 온전히 제 이야기에 몰입해주는 그의 모습이 큰 위로와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데이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안정적인 제 삶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던 시기였기에 그의 자유롭고 유쾌한 모습에 더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연애 1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믿는다. 덤덤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진아, 결혼 선물이다. 이거 내 이름으로 해줄 테니 이제 내가 관리해라. 아버지가 내미신 것은 당신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의 등기 서류였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사시며 당신의 노후를 위해 알뜰살뜰 모아 장만하신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는 퇴직하신 아버지의 소중한 생활비였죠. 저는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제게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이걸로 든든하게 버팀목 삼으라면서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더 잘 살겠다고, 더 효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결혼 초 모든 것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상가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남편의 유튜브 채널도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떡상 영상 하나면 인생 역전이라며 한 방을 노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불안감은 시대 문제와 겹치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누나, 즉 손이 시누이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도 한 번, 결혼하고 나서 또 한 번, 총 2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2번 모두 시어머니의 재산을 거의 전부 쏟아부을 정도로 호화롭게 치렀죠. 시어머니는 부잣집으로 시집가니 투자하는 셈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번째 결혼 역시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남편에게 맞았다며 눈물바람으로 저희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이라는 말에 너무 놀라 시누이를 가엾게 여기며 잘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시누이가 남편에게 물건을 집어던져 남편이 눈두덩이가 찢어지는 수술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누이는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이혼당한 뒤 빈털터리로 시댁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시누이 걱정에 잠 못 이루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제게 내가 아는 사람도 많으니 우리 딸 취직 자리 좀 알아봐달라며 황당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까지 옆에서 거들자 저는 어이가 없었고 그 문제로 남편과 여러 번 다퉜습니다. 그러던 중 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기 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의사는 그동안 얼마나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과 아이를 돌보느라 아버지께 너무 소홀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곁을 지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 치료받으시는 동안 간호해드리자고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뭐? 장인어른을 우리 집으로 모신다고? 그건 곤란하지. 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어른이 계시면 불편해서 안 돼.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시라고. 당신 장인어른이야. 당신도 우리 누나 일은 모른 척했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내로남불이면 안 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를 철없는 시누이 문제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낀 저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왔지만 남편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아픈 장인어른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시댁 식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사위라고 끝까지 믿어주셨던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주신 상가 외에도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부동산 재산이 무려 3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시며 재무에 밝으셨던 아버지가 저 모르게 차곡차곡 모아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야.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부동산을 그렇게나 남기셨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은 외면했던 인간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소식에는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온갖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누이 일 때문에 자신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다며 가짜는 자존심 때문이었다며 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나 미안함이 아닌 오직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에게는 자비도 용서도 없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해.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남편은 유산 분할을 운운하며 펄쩍 뛰었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증여하신 상가와 상속해주신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훔쳐 대출 관련 서류에 날인한 것을 찾아내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태도를 바꿔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누이가 자신들의 새 출발을 위해 발품 팔아 골라놓았던 바로 그 최고급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집, 제가 제 아들이랑 들어가서 살 거예요. 당신들 덕분에 좋은 집 편하게 구했네. 고마워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우리는 협의 이혼했습니다. 제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마자 그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유튜브 채널도 정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술 더 떠 재미교포 사업가와 재혼한다며 난리를 치던 시누이는 알고 보니 그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집까지 담보로 잡혀 돈을 뜯겼다고 합니다. 그 일로 모녀 사이도 의절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이 아닌 그저 돈이 나오는 은행 통장으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시누이가 신혼집으로 골랐던 바로 그 집에서요. 그들이 탐냈던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을 자양분 삼아
더 꿋꿋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제 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겠지요? 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부란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서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산산조각 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겨우 5살 되던 해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저는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엄마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단 한순간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바쳐 어머니의 빈자리는 물론 그 이상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아버지는 슬픔을 애써 억누르시며 어린 제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슬픔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하루는 오직 저로 시작해서 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느 겨울날 학교에서 연극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도시의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시지 못해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못 오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무대 뒤에서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죠. 바로 그때 무대 커튼 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공주님 역할 맡았다는데 아빠가 안 와볼 수 있나?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자. 아버지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오시느라 신발은 축축하게 다 젖어 있었고 추운 겨울날인데도 얼마나 급하게 뛰어오셨는지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 늦을 것 같아 한참 전부터 내려서 여기까지 뛰어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힘든 와중에도 연극 내내 무대 위에 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주셨고 그날의 사진들은 지금도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늘 헌신적이고 다정하셨던 아버지.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무려 30년을 근속하셨습니다. 숫자에 강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회사에서도 재무기획의 달인이라 불리셨죠. 작은 회사에서 30년을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아버지를 보며 성실함이라는 가치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는 착실한 모범생으로 성장해 사범대학 국어과에 진학했습니다. 생전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셨다는 어머니의 꿈을 대신 이뤄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제 적성에도 잘 맞아 저는 졸업하던 해에 바로 임용고시에 합격해 중학교 국어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당신 일처럼 기뻐하시며 내 엄마가 하늘에서 정말 좋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정된 직업, 규칙적인 일상은 제 성향과도 잘 맞았고 저는 교사로서의 삶에 무척 만족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던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몇 년간 연애를 쉬고 있던 어느 주말,
저는 동네 독립서점에서 열린 북토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은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행사 홍보 영상을 찍으러 온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였습니다. 여행 다큐멘터리 편집일을 그만두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 본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거는 소위 말해 인싸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낯을 가리는 저와는 정반대였죠. 그는 그날 북토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사람과 몇 마디씩은 대화를 나누는 듯했고, 물론 제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내성적인 저에게 그의 그런 모습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날 밤 그에게서 SNS 메시지가 왔습니다. 북토크 영상에 넣을 자막 때문에 알아갔던 제 이름과 직업만으로 저를 찾아냈다는 사실이 솔직히 조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와는 정말 다른 종류의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어 몇 번 답장을 주고받다가 결국 우리는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의외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프리랜서로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털어놓는 모습에서 그저 자유분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늘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만 하던 제게 온전히 제 이야기에 몰입해주는 그의 모습이 큰 위로와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데이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안정적인 제 삶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던 시기였기에 그의 자유롭고 유쾌한 모습에 더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연애 1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믿는다. 덤덤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진아, 결혼 선물이다. 이거 내 이름으로 해줄 테니 이제 내가 관리해라. 아버지가 내미신 것은 당신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의 등기 서류였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사시며 당신의 노후를 위해 알뜰살뜰 모아 장만하신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는 퇴직하신 아버지의 소중한 생활비였죠. 저는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제게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이걸로 든든하게 버팀목 삼으라면서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더 잘 살겠다고, 더 효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결혼 초 모든 것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상가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남편의 유튜브 채널도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떡상 영상 하나면 인생 역전이라며 한 방을 노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불안감은 시대 문제와 겹치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누나, 즉 손이 시누이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도 한 번, 결혼하고 나서 또 한 번, 총 2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2번 모두 시어머니의 재산을 거의 전부 쏟아부을 정도로 호화롭게 치렀죠. 시어머니는 부잣집으로 시집가니 투자하는 셈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번째 결혼 역시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남편에게 맞았다며 눈물바람으로 저희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이라는 말에 너무 놀라 시누이를 가엾게 여기며 잘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시누이가 남편에게 물건을 집어던져 남편이 눈두덩이가 찢어지는 수술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누이는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이혼당한 뒤 빈털터리로 시댁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시누이 걱정에 잠 못 이루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제게 내가 아는 사람도 많으니 우리 딸 취직 자리 좀 알아봐달라며 황당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까지 옆에서 거들자 저는 어이가 없었고 그 문제로 남편과 여러 번 다퉜습니다. 그러던 중 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기 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의사는 그동안 얼마나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과 아이를 돌보느라 아버지께 너무 소홀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곁을 지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 치료받으시는 동안 간호해드리자고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뭐? 장인어른을 우리 집으로 모신다고? 그건 곤란하지. 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어른이 계시면 불편해서 안 돼.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시라고. 당신 장인어른이야. 당신도 우리 누나 일은 모른 척했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내로남불이면 안 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를 철없는 시누이 문제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낀 저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왔지만 남편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아픈 장인어른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시댁 식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사위라고 끝까지 믿어주셨던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주신 상가 외에도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부동산 재산이 무려 3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시며 재무에 밝으셨던 아버지가 저 모르게 차곡차곡 모아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야.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부동산을 그렇게나 남기셨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은 외면했던 인간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소식에는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온갖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누이 일 때문에 자신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다며
가짜는 자존심 때문이었다며 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나 미안함이 아닌 오직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에게는 자비도 용서도 없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해.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남편은 유산 분할을 운운하며 펄쩍 뛰었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증여하신 상가와 상속해주신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훔쳐 대출 관련 서류에 날인한 것을 찾아내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태도를 바꿔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누이가 자신들의 새 출발을 위해 발품 팔아 골라놓았던 바로 그 최고급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집, 제가 제 아들이랑 들어가서 살 거예요. 당신들 덕분에 좋은 집 편하게 구했네. 고마워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우리는 협의 이혼했습니다. 제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마자 그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유튜브 채널도 정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술 더 떠 재미교포 사업가와 재혼한다며 난리를 치던 시누이는 알고 보니 그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집까지 담보로 잡혀 돈을 뜯겼다고 합니다. 그 일로 모녀 사이도 의절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이 아닌 그저 돈이 나오는 은행 통장으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시누이가 신혼집으로 골랐던 바로 그 집에서요. 그들이 탐냈던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을 자양분 삼아 더 꿋꿋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제 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겠지요? 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부란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서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산산조각 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겨우 5살 되던 해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저는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엄마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단 한순간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바쳐 어머니의 빈자리는 물론 그 이상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아버지는 슬픔을 애써 억누르시며 어린 제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슬픔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하루는 오직 저로 시작해서 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느 겨울날 학교에서 연극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도시의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시지 못해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못 오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무대 뒤에서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죠. 바로 그때 무대 커튼 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공주님 역할 맡았다는데 아빠가 안 와볼 수 있나?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자. 아버지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오시느라 신발은 축축하게 다 젖어 있었고 추운 겨울날인데도 얼마나 급하게 뛰어오셨는지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 늦을 것 같아 한참 전부터 내려서 여기까지 뛰어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힘든 와중에도 연극 내내 무대 위에 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주셨고 그날의 사진들은 지금도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늘 헌신적이고 다정하셨던 아버지.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무려 30년을 근속하셨습니다. 숫자에 강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회사에서도 재무기획의 달인이라 불리셨죠. 작은 회사에서 30년을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아버지를 보며 성실함이라는 가치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는 착실한 모범생으로 성장해 사범대학 국어과에 진학했습니다. 생전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셨다는 어머니의 꿈을 대신 이뤄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제 적성에도 잘 맞아 저는 졸업하던 해에 바로 임용고시에 합격해 중학교 국어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당신 일처럼 기뻐하시며 내 엄마가 하늘에서 정말 좋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정된 직업, 규칙적인 일상은 제 성향과도 잘 맞았고 저는 교사로서의 삶에 무척 만족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던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몇 년간 연애를 쉬고 있던 어느 주말, 저는 동네 독립서점에서 열린 북토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은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행사 홍보 영상을 찍으러 온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였습니다. 여행 다큐멘터리 편집일을 그만두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 본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거는 소위 말해 인싸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낯을 가리는 저와는 정반대였죠. 그는 그날 북토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사람과 몇 마디씩은 대화를 나누는 듯했고 물론 제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내성적인 저에게 그의 그런 모습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날 밤 그에게서 SNS 메시지가 왔습니다. 북토크 영상에 넣을 자막 때문에 알아갔던 제 이름과 직업만으로 저를 찾아냈다는 사실이 솔직히 조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와는 정말 다른 종류의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어 몇 번 답장을 주고받다가 결국 우리는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의외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프리랜서로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털어놓는 모습에서 그저 자유분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늘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만 하던 제게 온전히 제 이야기에 몰입해주는 그의 모습이 큰 위로와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데이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안정적인 제 삶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던 시기였기에 그의 자유롭고 유쾌한 모습에 더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연애